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결국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는 게 되겠죠.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나름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야생 외교라고 저희 개념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좀 이따 나올 다른 철학자가 지향한 것인데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뿐만 외교단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 자리도 사실 이건 야생 외교가 가능하고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준비되었던 말씀입니다. 저희 예전에 스리랑카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일부러 저기 그 농장 사이에서 나무 있는 집 있죠? 그런 데서 잤어요. 왜냐면 코끼리가 밤에 와서 찾아오는 것을 한번 경험해보기 위해서 저걸 했습니다. 물론 코끼리는 못 만났어요, 당시에. 가장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다시 나무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밤에 그걸 여러 번 하게 되면 잠은 당연히 못 자는 것이고 그 덕분에 이제 코끼리는 보지는 않았고 하지만 어쨌든 현장에 있으면서 야생동물, 그것도 굉장히 큰 코끼리 같은 동물이 태어나는 그런 양상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었던 밤이 기억이 납니다. 인류는 현재 야생하고 엄청난 많은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요. 야생이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어쨌든 그 분야를 우리가 이렇게 아예 Human Wildlife Conflict라고 부르고 줄여서 HWC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실제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장면들의 모습을 보시면 사실 오늘 유해동물 포럼에서 다루었던 다른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유해동물 일으키는 문제는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이런 걸 당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이거 사실은 인류는 예전부터 이렇게 살아오기도 했었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이렇게 자연과 점점 더 지향적이고 대적하는 관계로 가고 있고 그 천경에 있는 것이 바로 유해동물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랑스럽게 귀가하고 있는 사냥꾼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멋진 일을 하고 자부심을 갖고 돌아오고 있지만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측면도 있잖아요. 실제로 인간야생 갈등이 세계적 분포 양상을 연구한 사람도 있는데 그 진한 색깔일수록 갈등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현재 아주 연한 파트로 나와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는 심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다 보고가 안 된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 지구상에서 사실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고 이것은 누구나 겪고 있는 문제, 그리고 언제나 겪었던 문제. 근데 지금 이상하게 좀 더 심화되고 있는 문제. 왜 심화되고 있을까? 어떤 우리가 그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이유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만드는 대목입니다. 많은 경우에 경제적 보상에 결국 얘기하는 경제적 손해가 일어났다고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경제적 보상을 했었던 많은 연구를 보면 실제로 한 가지 연구를 하나 들어볼 이거는 스웨덴과 독일의 농부들을 발상을 한 겁니다. 농부들이 일단 자기들이 손실을 용인할 수 있는 게 약 2%라고 조사하셨더니 본인이 답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그냥 묵인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사실 전액을 정부가 보상하는 시나리오 안에서도 물어봤더니 그래봤자 용인할 수 있는 양은 10%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보상을 한다고 해도 괜찮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경제가 꼭 받고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결국 야생동물하고 인간의 갈등에 있어서는 다른 철학적 또 어떤 생각, 관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짚어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인간과 야생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용어가 잘못됐다고 하는 지적도 있어요. 왜 잘못됐느냐? 사실은 여기서 갈등이라고 말하는 동물 쪽에서도 굉장히 의식적으로 또는 적대적으로 뭔가를 향해서 오다 보니까 우리랑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갈등, 가령 지하철에서 자리 하나를 두고 누군가가 고성으로 하고 하는 이런 갈등과는 굉장히 다른 갈등 양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갈등으로 보는 것은 음산치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 유해생물이라고 하는 유해라는 말도 그렇고 또 영어로 말하는 environmental harm, 이런 손해 이런 것도 사실은 제대로 된 생물학적 개념이라고 볼 수 없고 정치적 합의에 근거하지도 않은 개념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을 정도로 유해라는 말을 철학적으로 또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공허하거나 그 근거가 찌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티스트 모리더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와 현재 많은 해외대학에 재직하고 계신데 이분이 쓴 야생 외교라고 하는 책과 다른 저서와 생각을 바탕으로 많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시간 안에 확실히 해드리려고 합니다만 이분은 농업을 이제 비판함에 있어서 현대 농업은 향상과 생산의 신화에 근거하고 있다. 향상은 뭐냐면 인간이 손을 대야지만 나아진다라고 하는 그 신화. 두 번째 생산은 실제로 사실은 생산하는 것이 없는데 생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신화. 이 두 가지 근거가 거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선 패스트 또는 해충 또는 유해생물이라는 이 개념은
야생의 자연 원형을 그 테스트로 등가로 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착취형 농업이 갖고 있는 철학적 편향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왜 생산이라는 것을 비판을 하냐면 사실은 우리는 자연이 이미 스스로를 추동하고 있는 힘을 약간은 그냥 활용할 뿐인 것이지 실제로 본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 바로 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술과 노력으로 생산성 향상을 조금 가져올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실제로 어떤 농업 식물을 만들어내는 힘에 비했을 때는 피상적인 굴절에 해당된다. 그래서 굴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콜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산은 명확히 정의되는 개체적 행위자가 뭔가를 진짜 만들어낸다는 행위자가 부정형의 물질에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물질들에 자기 나름의 자기의 내면성, 자기 능력을 투사함으로써 어떤 대상을 존재하게 하게끔 만드는 행위고 거기다 유일한 책임을 지는 경우 이럴 경우에 사실 그걸 생산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인간은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존재하는 힘을 굴절, 뭐라고 인프랙션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생산을 한 것을 손해보는 구도가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산을 했다기보다는 자연 힘을 굴절시켰다. 그 굴절에 대한 손해 정도를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바티스트 모리자는 활동하는 곳이 남부 프랑스인데 프랑스와 유럽 전역에 현재 늑대들이 자연스럽게 퍼져왔습니다. 유럽 본부에 있었던 늑대들이 점점점 그쪽에 여러 가지 사회적, 인류학적 현상 때문에 퍼져온 현상이고 실제로 여기에 빨간색으로 이제 짙게 있었던 늑대들이 점점 노란색으로 많이 퍼져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리소는 특히 늑대가 출현함으로써 결국 양을 키우는 목동들 농부들하고 갈등이 많이 있겠죠. 양에 대해서도 아까 생산과 비슷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양 자체를 키우는 힘, 양을 살찌게 하는 것이 농부들의 경제성에 결국 가져다주는 힘이지만 그것은 그 누구에도 기속되거나 소유되지 않은 또 전용도는 유용될 수 없는 특히 태양에너지 공급 주변 동식물의 생물량 같은 것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사실 농부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 생태계에서 만들어지는 그 양의 이득을 보는 그 지분은 사실은 생태계 전부 지분에 서로 공평하게 나눠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철학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것이 이 와일드 디플로머스라는 야생 외교이고 저희는 사실 그 사상을 꽤 중심으로 삼아서 이것만은 아니지만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공존은 공존이지만 외교를 통한 공존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호작용 방식의 중요한 것은 협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배척하는 것도 아니고 무턱대고 전부 수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협상과 타협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외교적인 관계는 무엇이냐? 공동체 간의 공주거의 문제. 이 공주거만이 중요합니다. 코하비테이션이라는 공주거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그 문제를 비폭력적으로 해결하면서 협상을 수반하는 관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이슬람 타운을 짓는 것이 아무리 못마땅해도 어쨌든 간에 공주거라는 전제를 가지고서 그걸 어떻게 협상 타협하느냐의 문제를 현재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것이고 외교적 관계 안에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 대상들은 우리 주변에 흐르는 힘들을 우리 주변 아까 말했던 힘들을 굴출시킴으로써 최소한의 폭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외교적인 영향력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교의 대상은 야생의 존재라는 것이죠. 야생의 존재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은 그것도 긴 얘기를 할 수 있으나 그건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요. 야생은 우리가 엄청난 차이점을 가진 완벽한 타자라는 것, 일단 그것이 경제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타자로 이루어져 있는 생명 공동체, 바이오틱 커뮤니티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형태이고 그 바이오틱 생명 공동체는 결국 어떤 관계성으로 구축된 세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관계성으로 구성된 세계는 사실은 너무나 많은 선택압들이 너무나 많은 생태적 작용들이 막 투사함으로써 결국 만들어진 창발하는 어떤 에코 컴플렉스라고 하는 복잡계인데 그 복잡계의 가장 핵심은 뭐죠? 아까도 관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어떤 보통 그동안의 다윈 진화학에서는 우리가 계속 어떤 적자 생존이라는 것을 어떤 한 대상이 한 종이 한 개체가 어떤 상황에서 가장 잘 살고 잘 번식하는 것을 얘기했지만 이제는 그것의 눈을 바꾸어서 적자 생존이 아니라 최적 관계자의 생존.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survival of the fittest 하기보다는 survival of the best related.
사실 얼마나 가장 잘 연결되어 있는지가 최적으로 된 존재가 생존을 잘한다라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태학적 진화 관점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근거로서 하나 드는 것이 바로 인간 사회를 연구하는 윌킨슨 피켓 패러독스라를 얘기합니다. 이 패러독스는 뭘 얘기하냐면 인간 사회 안에서도 실제로 부유한 계층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부유할 경우에, 그래서 너무너무 빈곤의 그 격차가 크면 클수록 심지어는 부유한 쪽도 그것에 대한 피해를 많이 본다라는 패러독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상상을 볼 수 있겠지만 점점 빈곤의 격차가 클수록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치안의 문제가 커지고 위생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교육의 격차가 커짐으로써 다른 내적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지배층에 가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 지배적 관계가 패권적이고 더 유독성일수록 더 톡식할수록 그 효과는 더 커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프티스트 모리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외교는 가령 우리가 생각하는 외교라는 개념은 뭐 한국과 일본 이런 식으로 두 나라 또는 두 대상, 말하자면 실제하는 두 엔티티 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 관계 자체가 실제를 선행한다는 겁니다. 만약 진화적으로도 여러분은 아까 고라니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고라니는 한 개체가 태어나기 전에 고라니가 만약 태어나면 어떤 식으로 살지, 뭘 먹을지, 어디서 숨을지, 누구를 어떻게 찾을지, 그 생태적 관계들이 이미 설정된 상태에서 개체가 발생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관계가 그 개체보다, 그 실제보다 선행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성이 무너지면 그 실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실제는 결국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존재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은 그 관계의 역사적 과정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랑 자연이 서로 타협하고 협상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외교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 관계를 좀 더 최대하게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얘기들을 오늘 다 풀어낼 수는 없지만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그래서 그 공성적 관계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왜 공성적 관계냐면 같이 만들어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생태계 자체를 우리도 기여하고 있고 고라니나 청동물이나 모두가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공성적 관계에 좋은 것은 더 이상은 우리가 각각의 좋은 것이 뭔지를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의 인간을 위해서 좋은 것이 뭐고 멧돼지를 위해서 좋은 것이 뭐라고 하는 그 언어 대신에 인간과 멧돼지의 관계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으로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생적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게 이거죠. 한 번에 끝내보고 잊어버리는 관계. 가령 박멸해서 약을 뿌려서 그냥 다 없애버리고 잊고 싶어하는 것. 이것은 외교적 협상적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한쪽을 아예 죽여서 없애려는 자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관계 당사자 간의 공통의 힘을 높이는 것,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고, 관계 당사자 간의 공통의 무력을 낮추는 것을 지향하는 것.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관계를 잘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를 보는 것은 맺고 있는 그 관계가 그 둘이 또는 그 다자가 같이 강해졌느냐 아니면 같이 약해졌느냐를 보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해동물과 맺고 있는 관계는 같이 약해지고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되게 재미있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을 애니미즘 외교관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갑자기 과학 생태 얘기하다가 웬 뚱딴지 같은 무슨 옛날 애니미즘, 무당 이런 거에 해당된 얘기를 왜 하는 것인가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시겠죠. 하지만 거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애니미즘은 현재 인류학에서는 이제 사실 좀 부활한 개념이고, 그것이 관점주의로 부활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에두아르도 비베로지 카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기서 인간성에 기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존재를 이해하는 것은 그 동물성, 그 각각의 다른 생물성에 기반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그러려면 그들을 공통되고 공평한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았냐면 아마존 원주민의 사상에서 찾았고, 그 사람이 여기서 해서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그걸 아주 짧게만 표현을 한다면, 제규어를 예를 듭니다. 제규어는 그 전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규어는 인간의 피를 볼 때 인간이 카사바 맥주를 보듯이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제규어는 인간의 피를 볼 때 그냥 맛있게 본다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인간이 카사바 맥주를 보듯이 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제규어를 봤던 것이 아메리카 인디언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관점을 우리가 지금 차용할 수가 있다면 이것은 아세안 외교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적 샤먼이라는 방법론을 제시를 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엉뚱한 얘기를 몰아서 많이 하기 때문에 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집이 돼서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일단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동물들 스스로도 하나의 인격체로 보내요. 여기서 물론 인격체라서 사람 인자는 맞지 않아요. person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생각하는 관점인데, 이것을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일종의 무당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샤먼과 무당은 다른 개체와 다른 생물로 그냥 들어가 버리기 때문이죠. 자기 인간성을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그들한테 인간성을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종의 관점에서 진짜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애니미즘이고 이런 관점주의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현재 우리가 차용을 해서 다양한 생명체들의 경험이 어떻게 감각되는지를, 그래서 애니미즘 세계관 자체를 과학적 인식론적 방법들이랑 합칠 수만 있다면 다른 동물로 다른 생명으로 진짜로 들어갈 수 있는, 여기서 심지어 유체 이탈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제가 그 말은 너무 엉뚱하게 생각할까 봐 여기서 일부러 안 쓰고 있는 말인데, 유체 이탈적인 인식론을 써서 대신에 그래서 다른 동물로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과학자적 시선을 유지해서 인식론적 방법론이랑 합칠 수만 있다면 한 종의 생태 행동 진화적인 것을 모두 흡수하면 하되, 그렇지만 그 종을 완전히 그 관점에서 보는 희한한 관점을 우리가 채택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현대 철학자도 이렇게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일 플럼러라는 호주 철학자인데, 이 철학자는 라이프 멤버십이라는 말을 쓰면서 생명 이론 자격을 교습하기 위해서 이 철학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진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철학자가 가장 유명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악어한테 물려서 죽을 뻔한 사람이 했던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악어한테 물려서 소위 말하는 크로커다일 그 도는 거 아세요? 그 죽음의 돌 도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감싸서 세 번 도는데, 그걸 3번 도는 걸 3번인가 하고도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하고도 악어를 미워하는 대신에 공생의 철학을 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엉뚱한 샤머니즘 능력이 왜 필요하느냐? 그 동물의 능력으로 정말로 들어가는 그 능력을 가지는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추적입니다. 추적은 인간이 기원적 태고적부터 했었던 것인 행위인데, 추적을 왜 하는 거냐면 원래 사냥을 하는 거였지만 사냥만 싹 빼고 추적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냥 흔적을 보고서 거기에 없는 존재를 생각하는 행위가 바로 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 그걸 통해서 인간이 어떤 기호를 읽는 능력이 나왔다라고까지 이분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기호라는 것이 발자국이고 오줌 싼 것이고 뭐 가지가 부러진 바로 그것을 가지고서 보이는 그걸 가지고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읽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추적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 사람은 늑대에 대해서, 아까 늑대가 프랑스에 많이 돌아왔다고 했죠. 늑대의 입장에서 정말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늑대랑 공조를 할 수 있는 좋은 외교적 방법론을 찾기 위해서 이 먼 길을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기 시작하냐면 생물학적 울타리를 만듭니다. 기존의 울타리를 설치하고 전기를 통하는 펜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기에 있지도 않은 늑대들의 향을, 냄새를 어디서 가져와서 그것을 섞어서 늑대 행동 생태를 기반해서 그 영역에 잘 배치를 해서 늑대들이 왔을 경우에 그것을 냄새 맡아서 여기는 다른 늑대가 살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도록 만들어서 이 목동에 있는 양이 때로 오지 않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생물학적 펜스라 울타리라는 것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일부러 사살을 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사살을 안 해야 그 늑대가 그것을 기억하고 자기 무리로 돌아가서 그 무리조차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준다는 겁니다. 사살을 하면 오히려 그걸 앓은 늑대는 죽어버리고 늑대의 무리는 파편화되고 파편화된 늑대는 더 양을 사냥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외교가 맞죠? 그 대상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진짜로 존중한 상태에서 서로가 함께 공존하는 그걸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늑대만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공존,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접근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코끼리에 대한 것을, 코끼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시작했지만 특히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는 많은 경우에 곡물이라든지 작물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한 가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왔죠. 바로 벌통을 거기다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 대단한 덩치의 코끼리도 사실은 무서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바로 벌이었던 거죠. 근데 벌을 설치하니까 좀 저쪽으로 갔다가 하도 웽웽거리는 게 많으니까 이제 돌아왔고, 그리고 그 농부는 벌에서 나오는 꿀로서 2차적 수입원까지 벌일 수 있었던 재미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서 그래서 곳곳에 설치를 하는 것이 생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또 퓨마가 있는, 특히 이건 아르헨티나 쪽의 사례인데, 퓨마가 하도 양과 염소를 잡아먹자
양과 염소의 목에다가 바로 저 할리 데이비슨을 보는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바로 저거 그 장치 있죠? 예, 저거를 목에다가 걸게 되었어요. 물론 이제 양과 그 염소 입장에서 내가 굉장히 터프해졌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이 동의를 하고 걸 것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았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역 주민에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농부들 같이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막 마련해서 투표를 통해서 이걸 아예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노란색 진한 색깔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그래서 지역 참여형 방식으로 그것을 진행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많이 처음에 특히 여기가 이제 목에다 띠를 두르지 않았을 때 훨씬 많이 잡아먹혔죠. 그리고 하기 전이 훨씬 많았고 근데 하고 난 다음에 훨씬 줄어들었던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마도 머리가 좋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데 물면 죽더라라는 걸 언젠가 알게 되겠죠. 하지만 바로 그런 식으로 역동적으로 서로 타협하고 새로운 안을 제시하고 살면서 어느 정도 피해 가능한 용인 가능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여기서 핵심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큰 동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령 여기서 곤충 박사님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진딧물 같은 경우 이 프랑스 농업진흥청 같은 데서 하고 있는 재미난 연구인데 장밋빛 사과 진딧물이 사과를 하도 먹으니까 이들한테 위해서 이렇게 보통과 같은 전혀 다른 농장을 만들기로 했어요. 농약 하나 쓰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일부러 이렇게 회오리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바깥에는 전혀 다른 식물을 심고 중간중간에도 여러 가지 작물들을 섞음으로써 그냥 단순한 단일 재배 농작물로 농장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가을엽에 바람을 타고 진딧물이 이동을 하는데 원형의 이럴 덤불을 만듦으로써 회오리 바람이 일으켜서 일단 안으로 침투를 막도록 하고요. 바깥에 심은 그 품종은 진딧물이 아름답지만 부화를 할 수 없는 종을 갖다 심었어요. 그래서 이 바깥나무는 일단 우선적으로 도달해서 알을 많이 낳습니다. 하지만 부화는 잘 하질 못해요. 동심원 안쪽에는 사과만 뿐만이 아니라 다른 호두라든가 다른 과실수나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심어서 다양성이 많게 함으로써 한 종이 그것을 너무 우점해서 공략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다양한 서식지를 통해서 자연 포식자를 또 유인하기도 하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농약 하나 쓰지 않지만 그냥 생태계 자체가 왠지 피해 용인 가능한 수준으로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제로 실험하고 있는 프로젝트 제로라고 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과수원을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생물들이 갖고 있는 생태적 작용을 어느 정도 응대하고 활용은 하지만 대놓고 전쟁 선포를 하지 않음으로써 어느 정도로 관계를 설정하면서 살 수 있는 좋은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꼭 그런 식으로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런 전략적인 것만이 아닌 인간이 기본적인 믿음을 해서 나오는 것도 있죠. 가령 설표 같은 경우인데 설표는 이렇게 북중앙아시아 쪽에서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 여기 티베트 불교 믿음 지역하고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여기가 이제 거리인데 표범의 서식지부로부터 사원 간의 거리예요. 그럼 여기가 0에 가깝다는 건 굉장히 가깝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티베트 불교 사원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표범들이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왜냐? 거기서는 죽이지 말라고 가르치니까. 그냥 원론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님이 나서서 자료를 배포하고 있을 정도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신도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델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다른 모델이 있는가 하면 생산자가 자기네 납품하는 사업자들한테 조던이라고 영국에 있는 시리얼 회사인데 우리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려면 당신들의 땅은 약 5% 정도는 아예 경작을 하지 말고 자연한테 헌납해라. 그래야지만 납품할 수 있는 납품 조건으로 제시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걸 실제로 지킴으로써 이 조던 시리얼이 유명해졌고 실제로 영국의 어느 슈퍼에서도 살 수 있는 메이저 브랜드로 현재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또 그런 모델이 있는가 하면 동물과 야생동물과 생산 시스템을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느 정도 겹치게 하도록 하는 산림 농업 또는 아그로포레스트라고 하는 농업 산림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그 대표적인 예로서 커피 농장인데 가장 밑에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노출되어 있는 나무를 다 없애버리고 그냥 땅 밑에 있는 커피 농장을 말한다면 기존의 식생들이랑 다양한 방식으로 공존하는 커피를 재배하는 농장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동물들이 살아옵니다. 그쪽으로. 그것과 공존하는 것을 이미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동물들을
와서 그 새가 가서 미국에서 어떤 상표가 이런 쉐이드 커피라고 해서 그늘 커피라고 부르는데 온 새가 다시 미국으로 이주까지 해서 카페가 그걸 이용할 경우에는 우리 카페는 니카라구아나 이런 데서 있는 쉐이드 커피에서 생태 친화적 농장에서 온 커피만을 사용한다는 것을 또 홍보함으로써 훨씬 더 생태적인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연구를 한 사례들을 이건 빨리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태까지 근대적 또 현대적 우리나라 현재까지 하고 있는 이 방식은 가령 인간 사회는 인간 사회대로 그냥 공략을 하고 야생의 자연대로 그냥 놔두거나 또는 거길 전쟁을 선포하는 걸 많이 왔습니다. 아까도 소개된 중국에서 4대 해충을 위해 했었던 그 사업, 그것은 사실은 가장 실패적 사업으로 남아있죠. 왜냐하면 거기서 했었던 게 참새를 이렇게 없애려고 곡물을 먹는다고 대거 참새를 죽였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죠? 실제로 곤충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피해가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사실 얻은 교훈인데 후대 인류는 아직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인과 수용과 공존 이 세 단어가 생물과 또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서 굉장히 핵심 단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람들한테 연구를 해보니 이 세 가지 단어가 정확하게 모두가 같이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래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용인 수준에서 그게 가장 낮은 수준이 뭐냐 싫더라도 어느 정도 참고 있는 수준에서는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인 쪽이 그 다음에 수용이라고 한다면 그걸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공존이 아니냐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존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존과 실제로 야생동물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말하는 공존은 좀 달라요. 인간과 야생동물이 땅을 공유하기 위해서 한쪽이 그냥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공유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이나 아까 한 방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에서 계속 애쓰고 신경 써야 되는 시스템으로 위험이 용인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용인 가능한 수준으로 정당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공존인데 그런 의미로 우리가 공존을 사용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고 현재 유해동물을 밀고 있는 환경부도 당연히 그런 용어로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존은 저렇게 양옆에 붙어서 그냥 지역을 할애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 겹칠 수도 있고 아예 완벽하게 겹칠 수도 있습니다. 겹치면서 시공간을 나눠서 쓸 수도 있는 다양한 공존의 스케일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는 유해동물, 야생동물 그러면 대안이 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고라니를 죽이고 뭐 이런 거 하는 대안이 뭐냐. 대안은 이런 식의 세트로 이제는 작용이 돼야 됩니다. 생명 공동체적 인식이 확대돼야 되고요. 공존을 전제로 한 당연히 인식이 돼야 되겠죠. 야생동물에 대한 행동 생태학적 연구를 통해서 그런 비적대적 생명 정치 노선 자체가 구축되고 그리고 그럴 비침해적 대응 기술 발달해야죠. 아까 생물학적 울타리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외교 전략 수립 그리고 지역 주민 참여하는 그리고 보상이 공평한 제도의 보상적 정책은 뭐냐면 보상이 되지만 보상이 당연하지 않은 것 생태계와 교류하면서 태양광 에너지와 또 토양의 어떤 광물 자원과 물과 이런 것들을 모두 이용하는 농업의 자연 자체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용하고 어느 정도만 보상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어떤 보상 정책 그리고 공존의 이해와 수용 마지막으로 리와일딩 실제로 최상위 포식자를 복원하는 이런 거는 오늘 얘기 안 했습니다만 저희 재단에서 주요 사업 중에 하나인 이런 것까지 같이 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트로 이루어져서 계속 실행이 되는 어떤 세상 그런 것이 벌어졌을 경우에 우리는 그래도 공존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박멸이 아닌 공존이 전제인 인간 자연의 외교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박멸을 하는 순간은 어떻게 되죠? 생태계는 단순화되거나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단순화되는 빈 공간에는 반드시 다른 힘이 그걸 채우게 돼 있고 그럼 우리는 적수를 계속 바꿔가면서 그냥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진공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채우기 때문이죠. 그걸 게리 랄슨이라는 유명한 만화가가 자연은 진공 청소기를 싫어한다는 말처럼 이렇게 여기서 재밌게 표현을 해서 갑자기 진공 청소기를 숲에 들어가니까 자연이 눈을 찡그리고 있는 이런 재밌는 그림이 그려진 적이 있는데 자연은 절대로 진공 상태를 놔두는 적이 없고 그걸 언제나 다시 채우기 때문에 박멸과 이런 방제의 효과는 그런 전략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야생 외교는 그래서 비인간 동물을 우리의 그냥 대의 정치 구조로 대충 걔네들의 몇 명을 포섭시키는 반려동물 일부를 포섭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동물의 정치 세계로 인간이 들어가는 것을 그들을 이해하려고 그들의 관점으로 완전히 투사한 그 관점에서 비록 그들이 외교 테이블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가지고서 인간이 오히려 그걸 상상해서 아까 샤먼적인 것을 이용하든 아니면 인신론적 전환을 이용하든 우리가 외교 테이블에 대신 자처해서 나가서 그것을 이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이
이뤄내는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비록 이것이 현재로서는 정치와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방향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될지언정 이런 방향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면 설사 정부는 우리보다 몇 발짝 아니면 수십 수백 발짝 뒤에 있더라도 그 천병에 여러분이 서 계신다는 걸 가지고서 오늘 희망적인 자리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